네, 선생님들 저희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유레카 통계화 분석팀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는 1시간 정도 유레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제가 안내드리기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선생님들께 안내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상시교육 일정이에요. 저희가 지금은 8월 달이라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통계 분석은 매월 넷째 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원래 둘째 주 목요일 이렇게 목요일로 고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참여가 어렵다, 목요일 날은 참여가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일정을 조금 변경해 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설문조사 부분 참여가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음 일정을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강의는 1시간 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 같은 경우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녹화본은 선생님들께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메일로 다 발송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놓쳤다라고 하셔서 거기서 가만히 멈춰 계시기보다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대로 먼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팅창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녹여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녹이기가 좀 어렵다 싶은 부분은 교육 마치고 나서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 마친 이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또 추첨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 바로 나가지 마시고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해 볼 내용은 가장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겪으셔야 되는지, 또 요즘 연구학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 정말 많이 진행하시죠. 이때 사전사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주요한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했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아, 참고로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설문조사 같은 경우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실습형으로다가 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습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께 강의 형태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유레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을 때예요.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다면 지금처럼 설문에 응답이 쌓이게 되실 거고요. 응답이 쌓인 이후에는 설문조사 관리에 결과 분석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가장 기본적인 빈도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빈도표와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난 이거 말고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결과 화면 상단에 보시면 빈도표, 원자료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빈도표를 보신 다음 가장 오른쪽으로
통계 분석 3.0이라는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이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계 분석하기랑 통계 분석 3.0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기 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어, 분석 결과가 저장이 안 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요. 저장이 되시더라도 엑셀 파일로만 저장이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서는 업데이트 이후 버전인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처럼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교차, 독립티, 대응티, 분산 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들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활용하시는 방법도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만약 빈도 분석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사용할 문항 있죠?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문항을 그대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아래쪽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하나의 문항만 내렸지만 선생님들께서 만약 여러 개의 문항을 한꺼번에 분석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쭉 드래그해서 한 번에 블록을 잡아주셔도 괜찮고요. 만약 문항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문항을 클릭하신 다음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문항들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분석할 변수를 아래의 선택 변수로 내려주셨다면 분석 옵션까지 지정을 해주시고 빈도 분석 같은 경우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로 그래프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전 지금은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해볼게요. 옵션까지 지정을 해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석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나온 이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저장 버튼을 통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PDF나 JPG 같은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보여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한글 파일이죠. 이 한글 파일로 저장하시게 될 경우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우리가 분석했던 분석 결과를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파일이다 보니까 이 아래쪽이나 이 표에 대한 내용들도 선생님들께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으로 분석에 대한 해석만 작성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저희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석 기능도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화면은 닫아볼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항상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이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응답자들의 연령대가 너무 낮다거나 또는 인터넷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오프라인 설문지, 종이 설문지로 설문 응답을 받아주시고 해당하는 자료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파일을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종이 설문지로 응답을 받으셨을 때 엑셀 파일 원자료화 시키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디, 성별, 학년,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그리고 저는 10개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너무 빠르거나 조금 느리다 이러진 않으세요? 네. 그럼 요 정도 템포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오랜만에 선생님들 방학 기간 동안 저희도 방학 기간을 갖다 보니까 저희도 오랜만에 교육을 진행해서 조금 말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좀 천천히 하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 채팅창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종이 설문지로
응답을 받으셨다면 선생님들 앞에 종이로 된 설문지가 쭉 쌓여있게 될 거예요. 이때 하나씩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은 가장 쌓여있는 설문조사, 가장 위에 있는 설문조사, 우측 상단 또는 좌측 상단에 1번, 그 아래에 있는 설문조사는 2번, 맨 마지막 설문조사는 마지막 번호까지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죠. 이것과 동일하게 이 설문조사에도 설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먼저 번호를 다 입력을 해주시고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면서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줄 겁니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번이었던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번을 입력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선생님들께서 다시 질문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성별부터 쭉 입력하고 다음으로 학년 쭉 입력하고 이 과정이 더 편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굉장히 불편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10개의 설문조사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성별만 1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면서 마지막 설문지까지 성별에 대한 문항만 쭉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문지까지 다 봤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에 대한 문항만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특히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오타가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것처럼 가로의 형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세로의 형태로 선생님들께서 설문 원자료를 입력을 해주셨다면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1번 설문지를 다 입력을 했으니 그럼 2번 설문지도 한번 볼게요.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이었던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3번, 급식 만족도는 2번을 입력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아래 칸들은 임의로 한번 채워보고 몇 가지만 한번 더 살펴볼게요. 우리 원자료를 다 만들었으니 원자료의 구성도 한번 살펴볼게요. 원자료는 기본적으로 가장 위 첫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되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총 4개의 문항만 사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문항을 더 사용을 해주셨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응답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아래로 한 줄씩 늘어나는 게 원자료의 형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여기 숫자 말고 1번 대신 남자, 2번 대신 여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숫자의 형태로 원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로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원자료 만드실 때는 지금처럼 숫자의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원자료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고 파일을 저장해보고 이번엔 다시 유레카로 넘어가서 세 번째 있는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에 내자료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의 통계 분석 메뉴 중에 내자료 분석하기 메뉴로 들어가 줄게요.
다음으로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원자료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하기.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석하기가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스텝 3.0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8가지의 분석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변수 리스트에 우리가 사용한 문항들을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따로 분석은 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 요새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사전사후 분석하시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총 2개의 원자료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따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친 통합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합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 사후조사 원자료 있죠? 우리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에 사용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세요. 우리가 분석에 사용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다음으로 사전조사 원자료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 안내 드리는 이유가 가끔 이 과정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후조사 자료에 사전조사를 붙여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지만 이것과 반대로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 오른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게 되겠죠. 예래도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자료 만드실 때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줬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이 매칭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다라고 나타났지만 매칭시켜주지 않은 상태로 분석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에 뭐 값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라는 결과를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후의 매칭을 반드시 시켜주셔야 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1학년 2반 1번 학생 있죠? 이 1학년 2반 1번 학생의 응답을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후에는 이 학생이 전학을 가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에 대한 응답은 사후에 대한 응답값이 없다 보니까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가끔 아깝다고, 이 결과값이 아깝다고 지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1학년 2반 1번 학생이 사전에는 응답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후조사하기 전에 학생이 전학을 와서 사후에 대한 결과값만 있다면 사전에 대한 응답값이 없다 보니까 이 학생에 대한 응답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응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총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은 매칭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전과 사후 둘 중에 하나라도 응답이 없다면 해당하는 응답은 지워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레카로 넘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유레카의 통계 분석 메뉴 중에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료 분석하기랑 수업 효과성 분석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기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한 가지 차이만 있다면 내 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이 아래쪽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설명드렸던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제가 방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차이만 있고 사용하는 모든 기능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한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어주었던 통합 파일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분석하기.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텝 3.0까지 넘으셨다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사전사후 분석의 통계 기법 이름은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라고 합니다. 대응 표본 T 검정을 클릭해 주시고 우리 변수 리스트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신 다음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수업 만족도, 교육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세 쌍의 문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넣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이 분석 결과 보시면 아휴 이렇게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값들 그리고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실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안내 드려 볼게요. 우리 가장 처음으로 통계 분석의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통계 분석의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 기법들이 있죠. 이 각각의 기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각각의 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정말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저희는 오늘 모든 걸 크게만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세하게 알아보기에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들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모든 걸 크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알맞은 변수의 종류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변수의 종류에 알맞은 변수의 형태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변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독립 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속 변수가 있어요. 이때 독립 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 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름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변수의 형태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의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또는 지역 등이 있겠죠. 이런 속성이 중요한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질적 변수가 성별에 대한 문항일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면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죠.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설문의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에이 그래도 1번은 남자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설문조사 입장에서 또 통계 분석 입장에서 봤을 때 1번이 남자든 1번이 여자든 아무런 지장 없이 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분석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질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번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활용을 하지 않아요. 한번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1과 2의 평균은 1.5가 나오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1.5다라고 하면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하지만 성별에서 중성이나 또 다른 성별을 표시하실 때는 보기 3번이나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셔야지 평균이 1.5가 나왔다라고 해서 중성이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질적 변수는 지금처럼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에 전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몇 명 있는지 백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몇 명이고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해당하는 응답자의 숫자 또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반대가 되는 변수도 있겠죠. 우린 그걸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적 변수는 연속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있겠죠. 이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약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 점수가 학교 평균 점수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하게 생각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우리나라 평균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 존재해요. 약간 깍두기 같은 문항이죠. 바로 우리가 만족도 문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점 척도를 많이 활용을 하지만 3점, 5점, 7점, 10점 상관없이 모두 다 활용 가능합니다. 또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아마 5점 척도로 된 만족도 문항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5점 척도로 된 만족도 문항을 한번 예로 들어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온 문항은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5번은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입력된 만족도 문항이었어요.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했고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문항도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먼저 해당하는 문항이 척도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척도형으로 응답을 받아주시면 질적, 양적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이 응답자분들이 응답을 할 때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부터 이 문항은 질적 변수다, 양적 변수다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일단 설문조사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 확인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때는 좀 이따 저희 연락처 남겨드릴 거예요.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는 해당하는 설문조사 보고 분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도는 안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은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 빈도, 그리고 평균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 대응 표본 T 검정, 이렇게 세 가지 분석에 대해서만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고 분석 결과는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빈도 분석이에요. 이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의 분포, 그리고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내가 설문조사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예요. 특히 이 빈도 분석 한 가지만 통해서도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학생들에게 응답을 받았어요. 학생들에게 응답을 받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응답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의 10%는 남학생이었고요. 전체 응답의 90%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깝다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분포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빈도 분석 한 가지만 통해서도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해낼 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설문조사 받았다, 내가 보고서까지 작성한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이 빈도 분석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별에 대한 분포로 전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몇 명이 응답했고 전체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여학생은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우리 빈도 분석은 제가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리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는 필요하신 경우 막대나 원그래프,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아요 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사례수, 오른쪽에는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거나 보기의 숫자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전체 응답이 몇 명인지 100%가 몇 명의 기준인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함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문항과 문항에 대한 보기, 각 보기별 사례수와 비율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성별과 학교급 이렇게 두 가지만 확인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더 작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한 목적이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분석을 사용했다, 사용한 방법,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기술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에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빈도 분석에서는 퍼센트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명수가 더 중요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이 부분은 어떻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보고서의 형태에 따라서 명수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퍼센트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빈도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집단에서 더 많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명수만 보게 되면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향은 퍼센트가 먼저 나오고 그에 근거되는 명수를 괄호 안에 사용해 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보고서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기술 통계량 분석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평균 구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저 평균 점수 구해야 되는데 메뉴가 없어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시면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은 우리 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나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처럼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분석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이 스텝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평균과의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통계 분석 사용했을 때 빈도, 관측치 또는 자료수, 이렇게 표현되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총 몇 개의 자료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이 빈도, 관측치, 자료수로 표현되는 값들은 가급적이면 함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술 통계량 분석을 주로 평균 구할 때 사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과 평균의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함께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평균 같은 경우 필요해서 사용을 하시다 보니 어, 대부분 활용을 많이 하시지만, 표준 편차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두 가지 예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 두 번째로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가끔가다 이 대표값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선생님께 선생님 국어 수업 만족도 몇 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 각각의 점수를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평균이 한 3.8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평균인 3.8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인 평균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략 전체 응답의 약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그리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마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더 넓게 분포되고 있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면 표준 편차는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나열되고 있는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에 해당하는 값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균 사용하시는 경우 표준 편차도 항상 함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앞서서 나온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 중간에는 평균과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몇 개의 자료를 활용했다.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자료만 활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통계량 값들을 더 활용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사용한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으로 국어 수업의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 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까지는 따로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는 표준 편차 점수까지도 함께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점인데 보통 이상의 만족도,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일부러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으로, 4점은 만족으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3점과 4점 사이, 이 중에서도 약 3.8이 넘어가면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4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라고 작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라고 하신다면 3.8이 넘어갈 때 만족에 가깝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4점에 아무리 가깝게 나타났다 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기준을 정하셨다 라고 한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수학 만족도는 3.83점인데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8점인데 보통 이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3.8이 넘어가는 건 모두 만족으로 보겠어라고 한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내 드리는 이유가 이제 최근에도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검토를 요청 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이제 보고서 검토 요청 주셔서 보고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본인이 유리하신 부분에는 이제 만족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거보다 더 높은데 이건 조금 보통 이상이다라고 표현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선생님 모든 데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라고 이렇게 따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특히 연구학교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먼저 수업 전에, 어떤 처리 전에 먼저 사전조사를 진행하시고 영상을 본다거나 수업의 방식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추가적인 처리를 진행해 주신 다음 사후 조사를 진행하셔서 이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에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이에요. 이 사전 사후 분석 대응 표본 T 검정은 세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 조사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 조사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전, 사후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자료 만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 응답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 응답이 오도록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전에 급하게 문항 만드시고 사후조사 전에 문항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사후 분석,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순서만 바뀌어도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동일한 설문조사를 그대로 사전에 한 번, 사후에 한 번, 총 두 번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최소한 문항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에요. 총 세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었죠. 왼쪽에는 사전,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은 매칭시켜 주시고 둘 중 하나라도 응답이 없다면 과감하게 해당하는 응답자는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리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사전사후 분석의 통계 기법 이름인 대응표본 T검정 우리 변수 리스트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세 쌍의 문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 값들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대응 표본 T 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 우리 평균이 나오면 표준 편차 같이 활용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내가 몇 개의 자료를 활용했는지 빈도, 관측치, 자료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처음에 있는 대응 표본 통계 박스는 모두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장점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나는 그래프가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굳이 활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응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굳이 보지 않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우리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을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의 확률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0.05에 대한 내용은 뭔지, 그럼 p-value는 뭔지, 유의 확률이라는 건 뭔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는 이 0.05의 수치를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번의 오류 확률까지 봐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의 오류까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의 오류가 나타날 확률까지 우리가 봐줄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주로 0.05의 확률,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날 확률이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건설 분야나 의학 분야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작은 양의 작은 확률의 유의 수준을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0.05,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덜 나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0.05의 수치를 보통 활용을 해요. 유의 수준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유의 확률값, p-value 값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실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분석 결과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실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 자료에서 분석 결과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작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크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자세히 알아보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조금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결과값이 우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은 이 결과값이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동일한 모집단 안에 다른 대상들에게도 똑같이 조사를 진행한다면 지금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의 수준은 0.05의 수치를 사용합니다. 이건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오면 돼요 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에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더 작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의 확률을 보니까 0.000으로 나옵니다. 사실 통계 분석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특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0.000 이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실 때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가 0.001, 1000번 중에 한 번의 확률을 사용합니다. 정말 작은 단위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확률보다 더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덜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은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더 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결과값이 우연히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서에는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
평균이 나오면 함께 나오는 표준 편차 등 표본 t 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t값,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p-value 값을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p-value,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나왔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몇 개 자료를 활용했는지 라고 반드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가끔 선생님들 보고서 검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한 선생님께서 보고서 검토 요청 주셔서 이제 보고서를 쭉 검토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어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제가 이거 보고서 한번 쭉 봤는데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나 자료 만드실 때 잘못 만드셨을 수도 있고요. 분석 과정 중에 조금 오류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아,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불길해서 제가 다 떼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t값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 부호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불길하다! 라고 다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값을 보고서에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목적과 방법이 들어있어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가 수치만 보더라도 0.8점 향상된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value 그리고 p-value를 함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통계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작성하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조금 쉽게 캐치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작성이 되어 있다면 불친절한 보고서처럼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보고서의 형태도 가장 친절하게 또 완성도도 높게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말을 작성해 주시면서 본인이 하신, 선생님들께서 하신 내용도 한번 더 자랑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께서도 가장 친절한 형태로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 오늘 조금 빨리 진행을 했어요. 우리 1시간 정도 선생님들과 같이 유레카 통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메일과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바로 연락이 되는 이메일과 연락처예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유레카 이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선생님들께서 바로 나가시기보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고 만족도 조사 진행하셨다면 이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궁금하신 부분 없으시면 회의 종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심화교육에서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진행이 돼요. 근데 분선 분석은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시면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2학기에 그 심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 10월 달에 있는 네, 교육 참여해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선생님들께 일괄적으로 저희 이제 심화교육 링크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상 보내드리면서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심화 교육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 링크 같이 남겨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녹화만 끊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